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격증 하나만 따면 노후가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프고 또 아주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따고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인생 이막이 활짝 필 줄 알았던 한 여자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렸는지 그 생생한 바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아주 근사한 카페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오랜만에 동창 녀석들 5명이 모였죠. 그날은 제가 크게 쏘는 날이었어요. 야, 김숙희, 너 이제 국가 자격증 가진 전문직이라며? 축하한다. 친구들의 치켜세워주는 말에 제 어깨가 귀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잔에 7,000원이나 하는 커피 5잔에 조각 케이크까지 몇 개 시키니 5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손을 벌벌 떨었겠지만 그날은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마음껏 먹어. 나 이제 돈 벌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지 채 1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친구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야, 숙희 제 말이야. 요양보호사 땄다고 유세 떠는 거 좀 꼴불견 아니니? 그러게 말이야. 결국 남의 집 가서 뒷수습하고 기저귀 가는 일인데 무슨 대단한 곳이라도 합격한 줄 알겠어. 어휴, 불쌍하잖아. 남편이랑 딸 그렇게 보내고 식당 주방에서 평생 설거지만 하던 애가 오죽하겠니. 그냥 맞춰줘.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다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노력이, 제 인생이 그저 불쌍한 뒷수습 정도로 치부되는 그 현장. 저는 그날 그 카페에서 전부를 잃었을까요? 아니면 그 도끼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을까요? 사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그날,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길이었죠. 영종대교 위에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남편과 내 딸.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살아남았더라고요. 전업주부로만 살던 제가 부산으로 내려와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버틴 건 순전히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어요. 숙희야, 이것 따면 늙어서도 대접받고 산다. 국가에서 월급도 다 챙겨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구원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첫 월급 230만 원이 찍히던 날, 저는 제 노후가 이제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는 독사였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자격증만 있으면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받던 기초연금이 깎이고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막힌 현실. 자존심 때문에 시작한 이 길이 저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보험 같은 조언은 무엇인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꽃길인지 아니면 늪으로 가는 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겪은 이 뼈아픈 시행착오,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시라고 오늘 가감없이 다 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제 파란만장한 노후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요. 10년 전 우리 딸 민주가 취직하고 처음으로 보내준 해외여행이었죠. 새벽 5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면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꼭 사줄게. 식당 일하느라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이제 호강만 해. 뒷좌석에서 제잘거리던 딸아이의 목소리, 운전대를 잡고 흐뭇하게 웃던 남편의 옆 얼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그런 비극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지독한 해무였어요. 영종대교 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바다 냄새가 아니라 매캐한 기름 냄새와 차갑게 식어가는 정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간호사의 눈빛이었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내 딸 민주도 그 자리에서 가버렸대요. 저는요, 그때 왜 나만 살려뒀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세상 물정 하나 몰랐던 저였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이며 뭐며 정리하고 나니 남은 빚 갚고 나면 딱 방 한 칸 얻을 돈밖에 안 남더라고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저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 자꾸 그날의 안개가 생각나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영도 바닷가 끝자락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덜 떨리는 작은 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살림뿐이라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에 있는 생선구이 집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서 있으면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어이 김씨, 빨리빨리 안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는데 물기 제대로 안 닦을 거야? 식당 주인의 고함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숙혜 씨, 민주 엄마 소리만 듣고 살던 저였는데 어느새 저는 이름도 없는 김씨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기름기 찌든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는 건 일상이었고 뜨거운 물에 데인 손등은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 있다 보니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소주 한 잔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제 수중에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월급 180만 원 받아서 방세 내고 무너진 몸 추스르느라 병원비 내고 나면 통장 잔고는 늘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던 숙희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노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숙희야, 너 이렇게 살다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민주가 하늘에서 뭐라 하겠니?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 딸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던 그 약속, 비록 그 아이는 없지만 제가 대신이라도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주방 구석에서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우며 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가 부산 바닥에서 새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건물 청소도 제 나이를 들으면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나이에 무릎 아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젊은 사람 써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눈이 멀쩡하고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세상은 저를 이미 유통기한 지난 물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로 오던 동창 녀석 하나가 제 뒤틀린 손가락을 보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숙희야,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래? 너 요양보호사라고 들어봤나? 국가 자격증이라는데 그것 따면 나라에서 일자리도 주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온단다. 너처럼 깔끔한 애들이 하면 딱이지. 그날 밤 저는 자갈치 시장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요양보호사 문제집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늪이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서점에서 사온 두꺼운 문제집을 품에 안고 영도 쪽방으로 돌아오던 날,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생선 비린내만 맡던 제 코에 빳빳한 종이 냄새가 스미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더라고요. 수키야, 너 공부라는 걸 해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니?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주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수발드느라, 펜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쏟아지는 그 생소한 단어들 앞에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힌 건 침침한 눈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두 겹, 세 겹으로 겹쳐 보이는데 환자 기저귀 가는 법, 체위 변경하는 법 같은 걸 외우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낮에는 자갈치 시장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책을 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공부했죠. 엄마,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예전에 민주가 시험 기간마다 하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차마 책장을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60대 넘어서 공부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내 낡은 자존심을 하나씩 수리하는 과정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이 들어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하냐고 초칠까봐 입 꾹 다물고 혼자 앓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식당 사장님한테는 요양보호사 공부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괜히 일 안 하고 딴 생각한다고 구박받을까 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몰랐던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나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 같은 것들 말이죠. 그동안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책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단다. 이걸로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원 상담실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늘 불안했는데 이 자격증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험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어떻게든 따라가겠는데 실습이 시작되니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동작 하나를 배우는데 제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숙희 씨,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실어야지. 그러다 숙희 씨 허리 먼저 나가요. 강사 선생님의 꾸지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2시간 식당 일로 단련된 몸이라 자신 있었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랑 남의 몸을 돌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가 돈 들여서 이 고생을 하는데 정작 자격증 따기도 전에 병원 신세 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병원비 낼 돈 아끼려고 시작한 공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학원에서 만난 동기들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언니도 아들 장가 보내고 할 일 없어서 왔다는 분도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눈을 빛내고 있었거든요. 숙희 동생, 우리 이것 따서 나중에 공기 좋은 데서 같이 일하자. 남의 집 식당에서 구박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 언니가 건네준 믹스커피 한 잔에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혼자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옆에서 같이 손 잡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60대 노후 공부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 달, 2달.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역 근처 시험장으로 향하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민주 보내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놀랍게도 아는 문제들이 쏙쏙 보이더라고요. 밤마다 졸음을 쫓으며 그어댄 형광펜 자국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글자가 겹쳐 보일까봐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신중하게 마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 묻어있던 퐁퐁 거품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남들 앞에 떳떳한 전문직으로 당당하게 서는 날만 상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격증 합격 통지서가 제 인생을 더 큰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는 초대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통에서 쓰던 낡은 앞치마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절어 아무리 빨아도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던 그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0년 동안 저를 지켜준 갑옷 같은 거였는데 말이죠. 다음 날 바로 부산 진구에 있는 한재가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자격증 하나 가슴에 품었을 뿐인데 주민센터 들어가는 발걸음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었습니다. 김숙희 선생님이시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센터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누구 엄마 아니면 식당 아줌마로만 불리던 제가 이 나이에 선생님 소리를 듣다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성거렸습니다. 흰 티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챙겨 입고 센터에서 준 가방을 메고 나니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처음 배정받은 곳은 범천동 삼복도로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신 곳이었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거든요. 계세요? 오늘부터 돌봐드릴 요양보호사 김숙희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쾌쾌한 냄새와 함께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당황했지만 저는 얼른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다져진 손놀림으로 집안 곳곳을 치우기 시작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잘 보이고 싶어서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려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3시간인데 할머니 말동무해 드리고 빨래하고 냉장고 청소까지 식당 일하던 버릇대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뭘 이렇게까지 해줘. 미안하게 시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네신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파고드는데 아, 이게 내가 찾던 보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던지는 이모, 물 좀 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마음만 앞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시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리에 힘을 풀고 주저앉으시는 바람에 제 손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손목이 욱신거리는데 정작 제 걱정보다 할머니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다치시면 제 자격증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첫날부터 잘리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괜찮으셨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손목이 파랗게 멍이 들고 부어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무거운 뚝배기 나를 때와는 또 다른 통증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다룬다는 건 단순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숙희야, 너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니? 파스를 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 배웠던 기술들이 실전에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거였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의욕만 앞세우다가 본인 몸 먼저 망가뜨리면 이 일 오래 못합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 몸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남을 돌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첫날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손목에 압박밴드를 감고 다시 그 산복도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울컥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센터에서는 제가 일을 싹싹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덕분에 한 달 만에 담당하는 어르신이 3분으로 늘어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찬 스케줄을 소화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늘린 게 결국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통장에 찍힐 월급 액수를 생각하면 허리 통증쯤은 가벼운 훈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런 돌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노후 준비는 다 된 거나 다름없구나.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막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들과의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이 2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진심만 통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첫 월급이 들어오고 제 생활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믿었던 보험 같던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제 다 됐다고 안심하며 웃고 있을 때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온전한 한 달치 월급날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는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230만 원. 식당 주방에서 12시간 넘게 뼈 빠지게 일해도 세금 떼고 나면 180만 원 남짓 받던 제가 선생님 소리 들으며 번 돈이 200만 원이 훌쩍 넘은 겁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그동안 서러웠던 세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센터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시원하게 커피를 쌌습니다. 오늘 제 첫 월급날이잖아요. 제가 한 잔씩 대접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 못된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한다고 무시하던 친구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해운대 신시가지 근처에 있는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가서 제일 비싼 크림 하나 사고 마음에 점 찍어뒀던 60만 원짜리 코트도 덥석 긁어버렸습니다. 수키야, 너 이 정도 누릴 자격 충분해. 그동안 고생했잖아. 제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자기 합리화를 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면 그게 영원히 들어올 줄 알고 앞뒤 안 가리고 쓰게 되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연금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늘 불안했는데 이 월급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주말에는 동창 모임에 그 새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어머, 수키야.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 이제 요양보호사 하더니 완전 전문직 포스 나네. 친구들의 칭찬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그날 저녁값도 제가 냈습니다. 자존심 세우느라 쓴 돈만 수십만 원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자격증 공부를 끝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정작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걷는 양이 1000보를 훌쩍 넘었고 무거운 어르신을 들고 옮기느라 허리와 손목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밤마다 파스를 대여섯 장씩 붙이면서도 내일이면 또 돈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라, 건강 챙겨라 조언했지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과소비와 무리한 노동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말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부산의 한 LH 임대 아파트는 월세가 저렴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방세 걱정 없지, 월급 잘 나오지,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까지 받으면 내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구나.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 야경을 보며 맥주 한 캔을 따는 그 시간이 제 생애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안심하고 웃게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발밑의 땅을 쑥 꺼지게 만들거든요.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민센터에서 온 통지서들. 그걸 뜯어보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60대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받은 그 월급 230만 원이 순수하게 제 주머니에 남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국가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저보다 더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돈 벌기 시작했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내가 받고 있던 기존의 혜택들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모르면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진실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던 제 노후 설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7시 창밖으로 보이는 영도, 앞바다의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다를 보며 죽은 남편과 딸 생각에 눈물부터 났는데 이제는 그 바다가 제 출근길을 축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다려놓은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은 늙은 여자의 꺾인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일한 방패더라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는 앞치마에 튄 국물 자국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가슴에 달린 명찰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숙희, 그 석자가 박힌 명찰을 매만지며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제 일상은 참으로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는 정해진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식사를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도와드리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들으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자네 덕분에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싶어져. 어르신이 건네는 이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연금보다도 든든한 보상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게 60대 여성을 다시 춤추게 하더라고요.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창거리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만 찾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좋은 과일도 덥석덥석 집어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욕심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더라고요. LH 임대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고도 통장에 돈이 남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1, 2년만 더 고생하면 작은 전세 아파트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저는 혼자 취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제 막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믿고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지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몸이 조금 쑤셔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 하며 병원 한 번 안 가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텼거든요. 내 몸이 닳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숫자가 늘어가는 통장 잔고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동창 모임에서도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성공한 친구 대접을 받았습니다. 수키야, 너 이번에 보험새로 들었다며? 노후 대비 확실하게 하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저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저를 욕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저는 제가 만든 가짜 왕국 안에서 여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는 고되지만 정년 없이 일할 수 있고 국가에서 급여를 보장해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대책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죠. 세상이 저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레드카펫 밑에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고 씻겨드리고 집안일을 돕는 그 시간이 제 노동의 대가로만 치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동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칠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어르신 댁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며 저는 죽은 딸 민주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기상도는 맑음에서 갑자기 폭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었던 그 순간 현실의 찬바람은 제 유니폼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경고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노후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가짜 집을 말이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꺼낸 노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의 전성기를 단숨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 적힌 숫자들은 제가 그동안 번 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꺼낸 노란 봉투를 뜯던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날아온 통지서 제목은 이랬어요. 기초연금 지급 정지 및 과호급금 환수 고지서. 손이 덜덜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달 꼬박꼬박 받던 그 소중한 기초연금이 끊기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부정수급을 한 셈이니 수백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번 월급이 국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을 훌쩍 넘겨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도 제대로 못 붙이고 부산 진구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을 붙들고 사정을 했죠. 선생님, 제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이제 겨우 사람답게 좀 살아보겠다고 자격증 따서 일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은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도 어르신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기준을 넘으셨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금만 끊긴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예전보다 3배나 넘게 뛰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LH 임대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득 기준이 초과했으니 다음 갱신 때 임대료가 대폭 할증되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해지더라고요. 식당에서 무시당하기 싫어 시작한 일인데 국가 자격증 따서 당당하게 번 돈인데 그게 오히려 제 발목을 잡고 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230만 원 벌면 뭐합니까? 연금 30만 원 깎이고 보험료 20만 원 더 내고 아파트 월세 20만 원 오르고 나면 제 수중에 남는 건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어르신들을 부축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니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는데 이제 와서 일을 쉬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며 대출 이자는 어떡합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친구들한테 밥 사고 비싼 코트 긁으며 냈던 그 자존심의 대가가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죽은 딸 민주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바보 같지? 다 된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운명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현장에서 더 큰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돌보던 어르신 댁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댁 거실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지셨는데 보호자는 그게 다 제 과실이라며 고함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이라더니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우리 엄마 치료비며 위자료 당신이 다 책임져.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분명히 화장실 바닥 물기 닦고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보호자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몰아세우기만 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선생님이라는 명예는 한순간에 남의 집 노인 다치게 한 부주의한 아줌마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벼랑 끝이었다는 걸 저는 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일을 시작할 때는 내 소득이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백만 원의 환수금과 껑충 뛴 월세, 그리고 보호자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저는 다시 영도 바닷가 그 차가운 쪽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제 인생의 가장 잔인한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셨다는 소식에 달려온 그 딸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계금동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였어요. 보호자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어떻게 돌본 거야? 선생님 대접해주니까 아주 상전 노릇을 했구먼.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응급실의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데 제 자존심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식당 주방에서 욕먹을 때는 몸이라도 편했지. 이건 제 인격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는 둘째치고 보호자는 당장 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센터장은 한술 더 떠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수키 씨, 이번 거는 수키 씨 부주의가 커서 보험사에서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합의해보는 게 수키 씨 자격증 유지하는데 좋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센터에서는 자기들 평가 점수 깎일까봐 모든 책임을 저 같은 일개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수키 선생님 하며 치켜세워주던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이런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 저에게는 이제 마주볼 가족도 없죠. 텅 빈 LH 임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난달에 큰맘 먹고 할부로 긁은 그 비싼 코트가 방 한 구석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옷 살 돈이면, 친구들한테 커피 쏠 돈이면 지금 이 막막한 합의금 몇 달치는 감당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결국 돈이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이미 끊겼고 지난달 벌어놓은 월급은 카드값과 할부금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있는 저축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은 거죠. 어머니, 소득 증빙은 되시는데 연금 수급액이 없으셔서 한도가 많이 안 나와요. 은행 직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신용을 깎아먹고 제 노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 보려던 제 노력이 거대한 행정의 벽과 타인의 이기심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밖에서는 잘 나가는 척, 당당한 척 다 해놓고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통장 잔고 확인하고 한숨 쉬는 분들 말이에요. 그날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동창들이 단톡방에서 수키야, 다음 모임은 내가 쏘는 거지? 하고 묻는데 차마 답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이 가짜 인생이 한순간에 들통나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죠. 결국 저는 며칠 뒤 보호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바닥을 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온갖 꾸준 일을 다 견뎠던 저였지만 그날 느낀 비참함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제 자신을 속였던 걸지도 몰라요. 합의금 5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주고 나니 제 수중에는 정말 단돈 10,000원도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복지 환경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모르면 저처럼 평생 모은 돈과 자존심을 한순간에 길바닥에 뿌리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출근 가방을 맸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 뒤틀린 허리를 부여잡고라도 현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제게 마지막 남은 숨구멍마저 막아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파스 4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영도대교를 건너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보는데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더라고요. 합의금 500만 원 때문에 받은 대출 원리금에 뛰어버린 건강보험료, 그리고 할증 붙은 임대료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제 경고를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수키 씨, 자네 요즘 얼굴이 왜 그리 반쪽이야? 돈 많이 번다고 몸 안 돌보면 다 소용없어.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앞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시는데 그 따뜻한 걱정이 오히려 제 목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대출 이자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것 메우려고 진통제 먹어가며 일한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놓아버리고 예전처럼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나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남들 앞에서는 나 잘 살고 있다. 걱정 마라 큰 소리 쳐놓고 정작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제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정순이를 만났을 때 제 자존심은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야, 김숙희, 너 요새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리 바빠? 오늘 우리 동창회 소모임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내가 전문직으로 돈도 잘 번다며? 친구들이 다 너만 기다려. 정순이가 제 팔을 붙드는데 식은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제 지갑 속에는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 살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옷, 백화점에서 긁었던 그 6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친구들 앞에서 또 괜찮은 척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횟집으로 끌려가 앉았는데 친구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보험이며 연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숙희, 너는 요양보호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혜택도 많을 거 아냐? 나중에 너희 센터에 우리도 좀 넣어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 저는 그저 쓴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한 친구가 정색하며 묻더군요. 근데 숙희야, 너 기초연금은 제대로 나오고 있어? 내 아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고 나서 소득 잡히는 바람에 연금이 싹 끊겼다던데 너는 괜찮니?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식탁 위에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나는 뭐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지라고 얼버무렸지만 제 떨리는 목소리를 친구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제 자존심의 끈은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다 복도에서 들은 정순이의 목소리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야, 숙희 제 말이야. 아까 계산할 때 보니까 손을 벌벌 떨더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대출 상담받으러 다니는 걸 내 이웃이 봤다는데 아무래도 사고 크게 쳐서 뒷수습하느라 고생 중인가 봐. 알고 보니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제 밑바닥을 이미 친구들은 다 알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싼 코트를 입고 여왕 노릇하려던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우습고 가련해 보였을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건 내가 휘두른 그 가짜 칼날입니다. 저는 그날 횟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영도대교 위를 걷고 또 걸으며 바다 밑으로 이 지긋지긋한 자존심이며 빚이며 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통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메우려 하면 세금이 오르고 일을 줄이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지옥 속에 제가 갇혀버린 겁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나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공포. 민주라도 있었으면,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다시 찾아야 했거든요. 자격증이 제 인생의 구원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자격증이 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을 것 같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해결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장 뼈아픈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완전히 으깨버리고 제가 지어놓은 가짜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기로 결심한 거죠. 영도대교 밑 시커먼 바닷물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만 원이나 주고 샀던 그 번지르르한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어린아이처럼 꼴사납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휴대폰을 들어 중고 거래 앱을 켰습니다. 코트 팔아요. 한번 입었습니다. 20만 원에 내놓습니다.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다음날 영도 입구 편의점에서 그 코트를 건네주고 받은 5만 원권 사장.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을 손에 쥐는데 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내 마지막 자존심을 20만 원에 팔아넘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20만 원으로 당장 쌀을 사고 밀린 전기세를 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짜 여왕 노릇하느라 골마 터졌던 속이 이제야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길로 제가 일하던 제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저 이제 일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하루 3시간 딱 어르신 한 분만 돌볼게요. 제 말에 센터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더군요. 아니, 숙희 선생님, 돈 더 벌어야 한다고 스케줄 더 달라고 하실 땐 언제고요? 그러면 월급이 반토막도 안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센터장님의 걱정 섞인 물음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웃어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줄인다고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한도였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제 소득과 연금의 상관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소득이 약 90만 원 정도면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을 적용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연금 30만 원대를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230만 원을 벌려고 허리가 끊어지게 일할 때는 연금이 깎이고 세금이 올라서 손에 쥐는 게 얼마 없었는데 오히려 일을 줄이고 90만 원만 벌면 연금은 연금대로 다 받고 몸은 몸대로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노후의 정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무조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벌어야지라며 앞뒤 안 가리고 일에만 매달리는 분들 말이에요. 저처럼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나서야 깨달으시면 늦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황금 비율 소득이 얼마인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딱 3시간만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무너진 제 건강을 위해 영도 앞바다 산책로를 걷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가 수업에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회복되니까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일을 줄이니까 오히려 담당하는 어르신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청소만 하고 나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르신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도 살필 여유가 생겼거든요. 김 선생님, 자네 요즘 참 편해 보여. 보는 나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네. 어르신이 건네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제 지난날의 허영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부르는 동창회에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비싼 코트 대신 깔끔한 면바지를 입고 말이죠. 나 이제 무리 안 하고 내 몸 아껴가며 일해. 연금이랑 합치니 딱 먹고 살만하더라. 자존심 세우며 거짓말하던 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당당합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 하나가 그러더군요. 숙희야, 너 이제야 진짜 인생 보험 하나 들었구나. 마음을 비우는 게 가장 큰 보장이네. 그 친구의 농담에 우리는 소주 대신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예전 같은 큰 금액은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기초연금 30만 원대와
소박한 제 월급 90만 원. 이 돈으로 LH 임대 아파트 월세 내고 좋은 제철 나물 사서 밥 한 끼 해먹는 일상. 비록 대출금 갚느라 조금은 빠듯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시간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제게 딱 맞는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의자가 비록 화려한 금칠은 되어 있지 않아도 제 뒤틀린 허리를 가장 편안하게 받쳐주더라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고 계신가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여러분의 노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시작해 국가 자격증을 따고 잠시나마 선생님 소리에 취해 가짜 성공을 맛봤던 67세 김숙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일 같지 않아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우리 시니어 동료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번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무작정이를 늘리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국가는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대가로 연금 30만 원이 깎이고 보험료가 20만 원 오르고 살고 있는 집에 월세까지 할증된다면 그게 정말 버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내 몸을 깎아서 나라에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나이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내 몸 안 상하고 복지 혜택 다 챙기면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법만 미리 알았어도 제가 그 고생을 하며 대출까지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 힘이 넘치는데 더 벌어서 자식들 용돈이라도 줘야지 하시는 분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자식에게는 그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내 몸이 곧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보험입니다. 무리하게 일해서 병원비로 다 쓰는 노후는 결국 나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참 좋은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조건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의 리듬을 맞출 것인지, 내 연금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피눈물을 흘려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도 앞바다에는 오늘도 배들이 부지런히 오갑니다. 어떤 배는 만선을 꿈꾸며 거친 파도를 넘고 어떤 배는 조용히 포구에 머물며 내일을 준비하죠. 저 숙희는 이제 포구에 머물며 나에게 딱 맞는 바람이 불 때만 돛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진 제가 처음으로 찾은 평화는 무엇을 더 채웠을 때가 아니라 내 안의 가짜 자존심을 비워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노후 준비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